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25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5대 대통령이자 집권당 투쟁민주당의 총재인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는 지난 21일 온라인 전당대회를 통해 간자르 주지사를 투쟁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간자르 주지사는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당원들의 지지를 요청한다며 선거 승리를 위해 진정으로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도 간자르 주지사를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매우 이상적인 지도자라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며 열린여당을 이끄는 투쟁민주당은 그간 대선 후보 선정을 늦추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총수인 메가와티 전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에도 자기 딸인 푸안 마하라니 하원 의장을 후보로 세우기 위해 지지율이 오르기를 기다리면서 후보 지명을 늦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메가와티 총재가 간자르 주지사를 대선 후보로 지명하면서 이 같은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대선 후보로 지명된 간자르는 2013년부터 중부자바 주지사로 일해왔으며 소탈하고 개혁적이며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최근까지 유력 대선 주자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월드컵을 앞두고 이스라엘 선수단을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인도네시아의 유치권이 박탈되자 그의 지지율도 빠지는 상황이며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여론조사연구소가 이달 초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지율 상위 3명에 대한 대선 가상 대결 결과 간자르 주지사의 지지율은 26.9%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가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2위로 내려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반면 현 국방부 장관이자 야당인 그린드라당의 대선 후보로 지명된 프라보어 수비안토의 지지율은 26.7%에서 30.3%로 올라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현재는 간자르 주지사와 프라보어 장관, 아니스 바스웨단 전 자카르타 주지사의 3파전이 예상되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당 간 합종연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최종 후보군을 추측하긴 아직 이르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최대 명절 르바란 연휴와 더불어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염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신종 오미크론 하위 변이 XBB.116도 검출되면서 긴장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지난 18일 인도네시아의 최근 7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986.71명을 기록하여 1000명에 육박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1000명 아래로 내려간 뒤 2월에는 100명대까지 떨어졌지만 지난달부터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시기적으로 르바란 연휴가 시작되어 지역 간 대이동을 하고 있으며 전염력이 강한 신종 오미크론 하위 변이까지 검출되면서 인도네시아 보건 당국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목동자리 가장 큰 별의 이름을 따 아르크투루스라는 별칭을 얻은 신종 변이는 최근 인도와 미국, 영국, 호주, 중국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감염되면 결막염 증세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계보건 전문가들은 해당 변이의 전파력이 이전 변이들보다 강하고 코로나19 항체에 강한 저항력이 있어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조코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코로나19가 다시 증가하고 있지만 과민 반응은 하지 말되 정부의 권고에 따라 백신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통화정책회의 후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7일물 역환매 채권 금리를 5.75%로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해 3.5%이던 기준금리를 5.7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2월에 금리를 동결한 뒤 이번까지 3개월 연속 동결을 이어갔습니다. 중앙은행의 이번 결정은 금융시장 전망과 일치했습니다. 이달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로이터 통신이 30명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전원이 금리 동결을 예상했습니다. 한편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한 것은 그만큼 물가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페르 와르지오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물가 상승률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목표치로 내려가고 있다고 말했으며 특히 휘발유 등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품목과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에서 4%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지난달 인도네시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 4.97%를 기록, 7개월 만에 5% 아래로 떨어졌으며 근원 물가 상승률은 2.94%로 8개월 만에 3%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페리 총재는 인도네시아 경제가 탄탄하고 금융시장으로 외국 자본 유입이 이어지고 있어 루피아화 강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국내 경제 성장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투자와 무역이 견실하고 물가가 안정화되면서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아리핀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와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해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6월 보크사이트, 코발트, 주석의 수출을 금지하는 계획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리핀 장관은 이러한 광물은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원자재 수출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국가 경제 발전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파트너가 투자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작년 말 보크사이트 등 주요 광물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조코위 대통령은 정부는 국내 천연자원 가공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원자재 수출은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며 인도네시아에서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한 산업은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보크사이트는 알루미늄 원재료 광물입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보크사이트 생산량과 매장량은 세계 6위 수준이며 수출액 기준으로는 세계 2위입니다. 다만 인도네시아의 보크사이트 재련소가 2기에 불과해 생산되는 보크사이트의 95% 이상을 수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원광 형태로 직접 수출하기보다 국내에서 정제 및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련 산업도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며 올해 9기의 보크사이트 재련소가 완공돼 총 11개의 재련소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천연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는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원광 형태의 수출 금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니켈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작년 초에는 석탄과 파뮤 수출을 국가이익을 위해 일시적으로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파푸아에서 반군에 의해 납치당한 뉴질랜드 조종사 구출 작전을 펼치던 중 반군의 습격당해 4명이 사망한 인도네시아군은 해당 구출 작전의 태세를 전투 경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인도네시아군 참모총장은 구출 작전을 수행하던 인도네시아군과 경찰 합동팀이 세계전선에서 공격받았다며 이런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군대의 태세를 전투 준비 상태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태세로 격상할 경우 적의 공격이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반격을 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금까지 공격을 받는 중에도 반군에 의한 공격임을 확신할 수 없어 제대로 반격에 나서지 못했던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군은 여전히 해당 지역의 작전은 경찰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위협이 발생하는 지역의 한해 태세가 격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군과 파푸아 반군의 갈등이 심화하자 국제 앰네스티는 더 큰 인도주의적 위기를 막기 위해 양측이 공격을 멈추고 대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 인도네시아 사무총장은 이러한 갈등은 파푸아 지역 민간인들의 위험만 증가시키고 여전히 인질로 잡혀있는 뉴질랜드 조정사를 더 위험하게 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서파푸아 민족해방군은 수시에어의 경비행기가 은두가 지역의 산악공항에 착륙하자 비행기를 급습, 뉴질랜드 조종사를 납치했습니다. 이들은 조종사의 석방을 조건으로 파푸아의 독립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유엔이 중재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파푸아 지역으로 비행을 금지하라며 민간 항공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인도네시아 정부와 항공회담을 열어 운수권 확대, 노선 다변화 등 안건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전망입니다. 참고로 운수권은 항공기로 여객과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권리로 인도네시아 취항을 위해서는 운수권 배분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에 배분된 인도네시아 운수권은 현재 주 23회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도네시아 노선을 사실상 독점 운항하고 있으며 저가 항공사들은 운수권 배분을 앞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가 항공사들이 인도네시아 노선 취항을 위해 공을 들이는 이유는 성장 잠재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본, 중국 등 중단거리 노선 공급이 포화한 가운데 중장거리 노선인 인도네시아 신규 취항은 수익 구조를 다각화할 수 있으며 특히 최근 다양한 분야의 국내 대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진출의 속도를 내고 있어 여객뿐 아니라 화물 사업에서도 큰 폭의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저가 항공사들의 인도네시아 운수권 배분이 이뤄지면 항공권 가격이 기존보다 저렴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항공 수요가 상당히 높은 블루오션으로 볼 수 있다며 인도네시아 취항 항공사가 많아지면 저가 항공사들을 중심으로 항공권 가격이 지금보다는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주 북서부를 강타한 사이클론으로 인도네시아 어부 11명이 무인도에 좌초됐다가 6일 만에 구조됐다고 호주 ABC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호주 해양안전청에 따르면 10명씩 총 20명이 탑승한 인도네시아 어선 2척은 지난 12일 인도양에서 어업 활동 중 사이클론의 영향권에 들면서 난파됐습니다. 해당 사고로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20명 중 11명은 300km 넘게 떨어져 있는 베드웰 섬으로 떠내려왔지만 9명은 실종됐습니다. 생존자 중 1명은 베드웰 섬으로 떠밀려 오기까지 30시간을 작은 부유물에 의지한 채 바다에 떠 있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섬에 상륙한 11명의 선원은 음식물과 물도 없이 버티며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특히 베드웰 섬은 햇빛을 피할 수 있는 동굴이나 자연적인 담수도 없는 모래섬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7일 순찰하던 호주 국경군 감시기가 이들을 발견했으며 즉각 응급팀과 함께 헬리콥터를 보내 이들을 구조했습니다. 호주 당국은 이들이 부름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건강을 회복하면 인도네시아로 송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4일 호주를 강타한 사이클론 일사는 호주에 상륙하기 직전 최고 등급인 5등급으로 발전하는 등 14년 만에 가장 강력한 사이클론으로 꼽힙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